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10월 두 번째 주 소식인데요. 이번 주 AI 업계는 말 그대로 오픈 AI가 일으킨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눈부신 혁신이 공개됐는데 바로 그 순간 그에 못지않은 아주 강력한 반발이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오늘 이 뜨거운 충돌의 핵심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1부 주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오픈 AI의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데브데이가 모든 이슈를 그냥 집어삼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대체 어떤 내용이 발표됐고 또 그 직후에 왜 그렇게 격렬한 반응들이 터져 나왔는지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용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오픈 AI가 공개한 이 경이로운 기술적 진보, 그러니까 새로운 생태계는 뭔지 또 얼마나 더 강력한 모델들이 나왔는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 기술이 우리 인간성과 창작자들에게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 빛의 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픈 AI가 이제는 챗GPT 내부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 새로운 판을 깔려고 합니다. 네, 바로 앱 생태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핵심은 이제 사용자가 챗GPT랑 대화하다가 그 창 안에서 바로 외부 앱을 불렀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피그마, 내가 그린 이 스케치 다이어그램으로 좀 만들어줘 이렇게 말하거나 부동산 앱 진로를 불러서 이 동네에 이 가격대 아파트 찾아줘 하면 대화창에 바로 인터랙티브 시도가 뜨는 시기죠. 스포티파이나 캔바 같은 정말 쟁쟁한 파트너들이 이미 합류했고요. 나중에는 이걸로 수익화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AI의 CEO 샘 알트먼은 이걸 두고 대화가 가능하고 상호작용하며 개인화된 새로운 세대의 앱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챗GPT를 그냥 똑똑한 챗봇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디지털 작업을 처리하는 중심 운영체제,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바로 이런 야망인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사용자 경험만 바꾼 게 아닙니다. 개발자들을 위해서 에이전트 킷이라는 아주 강력한 툴킷도 함께 공개했거든요. 말 그대로 AI 에이전트를 훨씬 더 쉽게 만들고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모음입니다. 이 에이전트 킷은 크게 4가지 도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코딩 없이 마치 그림 그리듯이 AI의 행동 로직을 설계하는 에이전트 빌더도 있고요. 또 어떤 앱이든 쉽게 채팅 기능을 넣을 수 있게 해주는 챗킥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성능 측정 도구나 외부 시스템 연결 도구까지 더해져서 예전에는 정말 전문가들만 만들 수 있었던 복잡한 AI 에이전트를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개발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의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오픈 AI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강력해진 새로운 AI 모델들도 공개했습니다. 네, 바로 GPT-5 프로와 소라2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제 개발자들은 API를 통해서 3가지 새로운 모델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GPT-5 프로는 금융이나 법률처럼 아주 높은 정확도가 필요한 전문가용 모델이고요. GPT 리얼타임 미니는 비용을 70%나 낮춰서 실시간 음성 상호작용을 대중화할 모델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받는 영상 생성 모델이죠. 소라2의 프리뷰 버전도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전문성, 비용 효율성, 창의성 각 분야에서 훨씬 더 강력한 선택지를 주게 된 겁니다. 이번 소라2에서 가장 놀라운 발전은요. 바로 소리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영상만 뚝딱 만드는 걸 넘어서 이제는 그 장면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음향 효과와 주변 소음까지 같이 만들어내요. 물리적으로 일관된 사운드를 입혀주니까 결과물의 현실감이 이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의 향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이 엄청난 혁신의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술이 공개되자마자 인간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아주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는 우리에게도 친숙한 고인이 된 배우죠. 로빈 윌리엄스의 딸 젤다 윌리엄스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AI로 복원된 아버지의 목소리와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재현물들은 기껏해야 위대한 사람들의 서투른 모조품에 불과하지만 최악의 경우엔 끔찍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입니다. 그녀에게 이건 추모가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모독하는 행위였던 거죠.
젤다 윌리엄스는 이런 AI 컨텐츠를 역겹고 과하게 가공된 핫도그 같다고 표현했어요. AI가 무슨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저 과거를 형편없이 재활용하고 되새김질할 뿐이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값싼 컨텐츠로 전락시키는 것에 대한 깊은 분노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이제 창작자 경제, 즉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전반의 생존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 업계 최고의 스타조차 두려움을 표했을 정도니까요. 구독자 6억 3,400만 명,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의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가 던지는 질문은 곧 수백만 명의 다른 창작자들이 똑같이 느끼는 그 공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현재 콘텐츠 제작으로 생계를 꾸리는 수백만 명의 창작자들에게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정말 무서운 시간입니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이제는 창작자들의 생계 자체를 위협하는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특히 오픈 AI가 앱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콘텐츠 제작의 많은 부분이 자동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 가치의 충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는 독창성, 예술적 진실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의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창의성이 있습니다. 반대편에는요, 동의도 없이 학습한 데이터를 그냥 재탕해서 저품질의 합성물을 마구 쏟아내는 소위 AI 슬럽이라고 불리는 컨텐츠가 있죠. 진정한 창작과 값싼 모방 사이의 정면 대결인 셈입니다. 이런 논란은 이미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딥페이크 영상으로 고통받았던 스칼렛 요한슨, 또 방금 말씀드린 젤다 윌리엄스의 사례처럼요. 심지어 최근에는 테일러 스위프트마저 새 앨범 홍보에 AI를 썼다는 의혹으로 팬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건 그녀 자신이 과거에 딥페이크의 위험성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라는 점이죠. 이처럼 최고 스타마저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AI 사용의 윤리적 경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오픈 AI는 AI를 인류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여줄 최고의 파트너라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창작자들과 유족들은 그것을 인간의 존엄성과 생계를 위협하는 경쟁자, 심지어는 괴물로 보고 있죠. 과연 AI는 인류의 파트너일까요? 아니면 경쟁자일까요? 오픈 AI가 던진 혁신과 그에 따른 논란에 대한 일부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개발자와 연구자분들을 위한 주간 AI 오픈소스 코드와 주요 논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네, 베타 AI 주간 AI 연구 분석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흥미로운 논문들이랑 또 주목할 만한 오픈소스 코드들이 쏟아졌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뭘 다룰지 한번 볼까요? 먼저 AI 학습의 판도를 바꿀 만한 아주 중요한 논문 3편을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AI 에이전트의 능력을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새로운 툴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논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바로 딥서치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AI 모델이 뭔가를 배우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똑똑해지지 않는 그런 학습 정책이 있잖아요. 바로 그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 문제가 뭐냐면요. 이 강화학습이라는 걸 쓰는 모델들이 꼭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잘 배우다가 갑자기 벽에 딱 막힌 것처럼 아무리 데이터를 더 줘도 더 훈련을 시켜도 나아지질 않는 거죠. 정말 답답한 노릇인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드러나죠.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기존 방법들은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그냥 여기저기 막 찔러보는 거죠. 어디에 답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딥서치는 아예 훈련하는 그 순간에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이라는 아주 똑똑한 내비게이션을 켜는 겁니다.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을 체계적으로 찾아 나서는 거죠. 네, 바로 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가장 정답에 가까워 보이는 길들을 먼저 찜하고요. 둘째, 모델이 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살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했던 경험들만 쏙쏙 뽑아서 아주 효율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정말 영리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딥서치가 결국 자기 체급에서는 최고 성능, 그러니까 소타를 찍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걸 달성하는 데 들어간 GPU 시간이 무려 5.7배나 적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효율성이 그냥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도약이라고 봐야겠죠. 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베타 AI 뉴스레터에 정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논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롱 코드집입니다. 이건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낌이 오죠? 네, 바로 압축에 관한 건데요. AI가 어마어마하게 긴 코드를 어떻게 하면 더 싸고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AI한테 코드에 대해 질문하려고 하는데 코드 라이브러리 전체를 몽땅 다 읽게 하면 물론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하지만 그만큼 API 비용은 엄청나게 깨지고 답변 오는데 한 세월 걸릴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남기면서 군더더기만 싹 걷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롱코드집이 바로 그 해답을 제시하는데요. 아주 똑똑한 2단계 압축 전략을 씁니다. 일단 첫 단계에서는 지금 하는 질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코드 뭉치, 그러니까 함수들을 그냥 통째로 날려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남은 코드들 중에서 진짜 핵심적인 부분만 남기고 마치 숙련된 편집자가 불필요한 문장 쳐내듯이 세세하게 다듬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AI 성능은 그대로인데 코드 길이는 최대 5.6배까지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6배 가까이 압축한 셈이죠. 대단하지 않나요? 이 논문도 관련 링크를 저희 베타 AI 뉴스레터에 넣어뒀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논문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아프리엘 1.5-15B 띵컨인데요. 이건 한마디로 가성비 끝판왕 모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지 않고도 어떻게 최고 수준의 성능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죠. 논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결과는 거대한 규모 없이도 사려 깊은 중간 훈련 설계가 상당한 능력 격차를 메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무식하게 모델 크기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똑똑하게 훈련을 설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겁니다. 이 팀이 쓴 방법이 아주 영리한데요. 총 3단계로 진행됐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모델을 좀 더 크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전이랑 텍스트 데이터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엑기스만 모은 아주 품질 좋은 추론 데이터로 튜닝을 싹 해주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AI 인덱스라는 성능 점수에서 52점을 받았는데 이게 저기 보이는 딥식이라는 훨씬 거대한 모델이랑 같은 점수예요. 근데 들어간 자원은 비교도 안 되게 적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거대 자본이 없어도 최전선 수준의 AI를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좀 이론적인 논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직접 써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도구와 프레임워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개된 따끈따끈한 오픈소스 2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번째, 바로 MCP 마크입니다. 이건 뭐냐면 AI 에이전트들의 수능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MCP라는 걸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MCP는 머신 커맨드 앤드 컨트롤의 약자로 AI가 뭐 앱을 켠다든지 파일을 찾는다든지 하는 외부 도구를 쓸 때 사용하는 일종의 공용어, 표준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시험들이 너무 물수능이었던 거죠. 그냥 정보 좀 찾아 읽어오는 단순한 작업 위주였고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AI 에이전트한테 기대하는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일들은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MCP 마크는 바로 그 판을 뒤집는 불수능을 들고 온 겁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네로라 하는 최신 모델들도 아주 그냥 죽을 쓰고 있죠. 제일 잘했다는 GPT-5 미디엄조차 통과율이 52% 정도밖에 안 돼요.
반타작교우한 거죠. 이 시험이야말로 AI 에이전트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테스트하는 셈입니다. 이것도 링크를 뉴스레터에 남겨뒀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비전 제로라는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것도 논문으로 같이 나왔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기발하고 흥미롭습니다. AI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비전 언어 모델, 그러니까 이미지랑 글을 같이 이해하는 AI를 훈련시키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면 사람이 일일이 사진에다 이건 고양이야, 이건 강아지야 하고 라벨을 달아줘야 하거든요. 이게 다 돈이죠. 근데 만약에 말이죠, AI가 이 과정을 알아서 다 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학습 자료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비전 제로가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AI들한테 스파이 게임 같은 걸 시키는 거예요. 여러 AI가 한 이미지를 보고 자기들끼리 질문하고 답하면서 누가 스파이인지 맞추는 게임이죠.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이미지를 정말 깊이 이해하고 추론해야만 하거든요. 결국 이 게임을 하는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가르치고 최고의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방법이 정말 잘 통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데이터는 단 하나도 안 썼는데도 비전 제로로 훈련한 모델이 최고 성능을 기록했어요. AI가 놀이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걸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이 코드도 오픈소스로 풀려 있으니까요. 뉴스레터를 통해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걸 다 종합해보면 이번 주 AI 연구의 핵심 키워드가 하나 보입니다. 딥서치의 효율적인 학습법, 롱코드집의 똑똑한 압축, 그리고 애플 1.5의 영리한 설계까지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효율성과 스마트한 설계입니다. 이제는 무작정 컴퓨팅 파워만 쏟아붓는 규로의 경쟁이 아니라 얼마나 더 똑똑한 알고리즘을 만드느냐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제 정말 가장 큰 컴퓨터가 아니라 가장 똑똑한 알고리즘이 이기는 시대가 온 걸까요? 앞으로의 변화가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주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저희는 뉴스레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